2026년 연초의 이 차가운 겨울날, 동북아시아의 정치 및 경제 판도는 갑작스러운 온기 속에서 조용히 재편되고 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중길에 오르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이른바 4대 그룹 총수들이 이끄는 200명 이상의 방대한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이는 6년 만에 중대한 외교적 돌파구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해협 건너편 일본 정계와 경제계의 팽팽한 신경은 감추기 힘든 불안과 공황을 투영하는 듯하다. 이러한 공황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공급망 주도권 상실에 대한 공포, 지역 외교 지형에서의 소외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인력장 앞에서 진퇴양난의 전략적 곤경에 빠진 일본의 현실에서 기인한다. 오랜 기간 한중일 삼국은 동아시아 경제권 내에서 미묘하고 복잡한 경쟁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국제 지연 정치의 급변과 전임 정부의 외교 노선 영향으로 한중 관계는 한때 침체기에 빠졌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러한 형국 속에서 일종의 전략적 우월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공격적인 산업 정책과 외부 세력과의 결합을 통해 반도체, 신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대중 디커플링 혹은 대치해를 실현하려 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곧 이러한 환상을 깨뜨렸다. 2026년 초 한국 경제사절단이 베이징과 상하이 거리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고 이재용 등 기업 거두들이 중국 산업망 파트너들과 손을 맞잡았을 때 일본은 깨달았다. 자신들을 긴밀히 따를 것이라 믿었던 동맹국이 스스로의 생존 논리와 시장 법칙에 따라 화려하고도 실무적인 선회를 마쳤다는 사실을 말이다. 일본의 당혹감은 우선 제조업의 명맥인 반도체 분야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나타난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일은 글로벌 공급 체계의 핵심 플레이어였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연산 능력 수요가 급증했고 하이엔드 칩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일본 고이치 사나의 내각은 출범 이후 반도체 수출 규제와 공급망 재편에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왔으며 이는 일본 기업의 중국 내 점유율과 기술 협력 공간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세법은 분명 달랐다. 글로벌 메모리 및 로직, 칩의 강자인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세계 최대 전자 소비 및 제조 시장인 중국을 떠나는 것이 경쟁에서 스스로 팔을 자르는 격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번 4대 그룹 총수들의 전원 참석은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 한국 기업들은 결코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중국 내 산업 기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연구개발, 설계, 전 공급망을 포괄하는 더 깊은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케이 신문 등 일본 매체들이 보이는 경계와 불안은 도쿄 결정권자들의 집단 심리를 반영한다. 한국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원자재 분야에서 중국과 심도 있는 묵계를 형성한다면 아시아와 글로벌 공급망 내 일본 기업의 협상력은 크게 약화되고 소외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신에너지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에서도 일본의 위기감은 깊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동행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중국 시장 복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함을 의미한다. 지난 2년간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중국의 신에너지 열풍 속에서 주춤하며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때 한국 차 업체들이 외교적 온기를 틈타 중국의 배터리 거물 및 스마트 콕핏 시스템 공급업체와 새로운 전략적 동맹을 맺는다면 일본 자동차 업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일본 경제계는 한중 관계의 풍향계를 주시해왔다. 그들은 한중 협력은 일본을 거쳐야 한다. 신은 오래된 논리가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본이 지렛대 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한국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일본을 소외시킨 채 경내 협력에서 훨씬 유연하고 과단성 있는 주역이 된 것이다. 이러한 당혹감은 외교적으로 소외된 듯한 어색함으로 번진다.
2026년은 동아시아 외교의 분수령이 되는 해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해 첫 방문지로 중국을 택했고 이번 방문에 높은 정치적 격식과 역사적 함의를 부여했다. 사절단은 상하이를 방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수립 100주년과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할 계획이다. 이러한 민족적 정체성을 건드리는 행보는 한중 공동의 역사적 기억을 자극하는 동시에 과거사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일본의 커다란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일본 입장에서 한중이 역사적 문제와 현실적 이익에서 동시에 밀착하는 것은 지정학적 외교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도쿄 측은 한중 관계의 전방위적 회복으로 인해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세 포위망에 거대한 구멍이 생기고 동북안의 일본의 영향력이 더욱 희석될 것을 우려한다. 일본 기업계의 반응은 가장 직접적이다. 많은 제중 일본 기업들이 도쿄 정부의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비자 혜택, 투자 보장 협정, 지방정부 협력 프로젝트에서 한 발 앞서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선점 효과는 향후 수년간 일본 기업을 열세에 몰아넣을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와 녹색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새로운 개방의 정점에 서 있는 지금 한국 기업들이 200여 명의 대규모 팀을 꾸려 1:1 비즈니스 상담과 프로젝트 매칭에 나선 실무적 태도는 경제 안보라는 교조주의에 빠져 경직된 일본 정부와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일본 비즈니스 리더들은 시장을 한번 잃으면 이를 되찾기 위해 몇 배의 대가를 치러야 함을 잘 안다. 한국의 반도체 원자재와 부품이 중국 공장에서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할 때 정책 규제에 묶여 망설이던 일본 기업들은 주문이 해역 건너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깊은 전략적 관점에서 일본의 불안은 스스로의 발전 경로에 대한 미망에서도 기인한다. 거대한 체급과 완비된 산업 생태계를 갖춘 이웃나라 중국을 대함에 있어 일본은 경제적 연계 유지와 정치적 대립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2026년의 국제 정세 속에서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한국의 이번 방중은 본질적으로 디리스킹 위험 완화 개념에 대한 재구성이다. 한국인들은 행동으로 증명했다. 디리스킹이 디차이나를 의미하지 않으며 진정한 안보는 더 깊은 경제적 편입과 유연한 이익 해지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이다. 일본이 만약 역외 세력의 지휘봉을 따르며 대중경제협력에 벽을 쌓는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일본 자신의 산업 활력뿐이다. 미래에 고립되고 추월당할 것이라는 공포. 이것이 바로 한중 기업의 대규모 교류를 본 일본이 당황하는 근본 원인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동북아 경협의 파동은 늘 지역 권력의 부침과 궤를 같이 했다. 20세기 90년대와 21세기 초 일본은 오랫동안 기술 수출국이자 산업 리더 역할을 했고 한국은 그 틈새를 찾는 추격자였다. 하지만 2026년 오늘날 이러한 위계 모델은 완전히 붕괴했다. 중국이 산업망의 중상위권으로 도약하면서 일본이 자랑하던 기술 장벽은 점차 허물어졌고 한국은 일본보다 강한 생존 본능과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한국 4대 총수의 집단 방중은 극히 실무적인 생존 게임이다. 그들은 반도체처럼 고도로 글로벌화되고 생태계 의존적인 산업에서 중국의 시장과 제조 지원 없이는 삼성과 SK의 미래가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안다. 일본 매체와 싱크탱크들이 최근 한국의 선해를 화두로 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이재명 정부의 행보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국내 경제 압박과 국제 정세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 기반한 장기적 포석이라고 분석한다.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R&D 센터를 배치하고 표준 제정에 참여하며 깊숙이 융합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전례 없는 압박이다. 정밀기기, 첨단 원자재, 화학 분야 등 일본이 독점하던 영역에서 한중 과학기술 협력이 강화된다면 그 독점 구조는 곧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황은 민간과 관광업으로도 번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방중을 통해 관광 협력의 훈풍도 가져왔다.
상호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한국 관광업계는 중국 관광객의 귀환을 준비하는 반면 일본 관광업계는 여러 요인으로 중국 하이엔드 관광객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공세는 일본에 전례 없는 고립감을 안겨주었다. 도쿄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중고압 태세를 유지할 경우 일본이 정말 동북아의 외단성만이 되는 것 아니냐는 반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황금 10년이라 불리던 한중일 협력의 비전 속에서 일본은 이미 멀어진 것일까? 일본의 당혹감은 어떤 의미에서 지난 몇 년간의 외교 정책에 대한 청산이다. 일부 정객들은 지역 긴장을 조성해 대국의 보호를 받고 경제적 열세를 보충하려 했으나 동맹인 한국이 결정적 순간에 최고 격식으로 중국과 손을 잡자 일본의 전략적 논리는 대단히 무한해졌다. 지키고 있던 진지 뒤를 돌아보니 동료는 이미 더 넓은 블루오션을 찾아 떠난 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은 일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찔렀다. 이 특별한 장소는 한국 민족 정신의 상징이자 한중 근대 항일 투쟁의 유대다. 2026년이라는 시점에서 이 기억을 되새기는 것은 한중이 공유하는 문화적 유대와 역사적 접점이 천연의 연결고리임을 강조하는 행위다.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이 연결은 도의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상징적 활동에 과민 반응하는 것은 내면의 불안을 반영한다. 역사와 현실 이익이 얽힌 한중연대가 자신들을 지역도의 경쟁에서 완전히 퇴출시킬까 두려운 것이다. 중국에 있어 한국 기업의 대규모 방중은 긍정적 신호다. 이는 중국 경제의 강력한 복원력과 흡인력을 증명하며 상호 윈윈만이 이웃나라와 기업이 생존할 유일한 길임을 보여준다. 외부에서 아무리 디커플링을 외쳐도 시장 법칙은 스스로를 교정한다. 삼성의 칩, 현대의 자동차, LG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중국 시장에서 깊은 공명을 일으킬 때 이는 정치적 편견을 초월한 경제적 현실이 된다. 일본이 아무리 불안해해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일본의 처지는 가시방석과 같다. 고이치 사나의 정부는 국내 경제계의 거센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일본 비즈니스계는 정부가 즉각 대중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일본 기업이 지역 회복 흐름에서 완전히 뒤처질 것이라 경고한다. 그러나 일본 정계 내 우익 세력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엇박자는 일본의 대응을 엉성하게 만든다. 매체는 한중 합의를 분석하느라 분주하지만 정부는 강경한 거칠애를 유지해야 하는 이 내용이 일본의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한국 사절단이 몰래 움직이지 않고 당당하고 고조된 분위기에서 행보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산업 경쟁력에 대한 확신과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대세를 꿰뚫어본 통찰에서 나온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200개 기업은 한국 경제의 절반을 대변한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체결된 수많은 양해각서와 협력 의향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화력이다. 이는 한중 협력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일본의 전략적 회전 공간을 압박한다. 경쟁은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무역, 국경 간 물류, 우주 탐사, 심해 개발 등 미래 첨단 기술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강력한 협력 의지를 보이지만 일본은 정치적 족쇄에 묶여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와 한국 대통령의 친밀한 담소, 인공지능 응용을 토론하는 양국 기업가들을 보며 일본 정책 결정자들이 느낄 초조함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는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에 느끼는 자괴감이다. 향후 한중 경협은 새로운 고속 성장기에 진입할 것이다. 공급망의 심도 있는 통합으로 양국의 기술 보완성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반면 일본이 제로섬 게임의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금의 당혹감은 장기적 쇠퇴로 굳어질 수 있다. 한국 기업의 방중이 일으킨 나비 효과는 동아시아 전체에 말하고 있다. 이익 앞에서 편견은 무력하며 협력 앞에서 대립은 막다른 길이다. 한국인은 이미 앞서갔고 일본인은 여전히 찬바람 속에서 서성인다. 이것이 2026년 동아시아의 가장 선명한 자화상이다. 일본의 불안은 중국의 시장 진입 정책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에서도 기인한다.
중국이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면서 외자 기업에 대한 제한이 풀리고 있다. 한국 기업은 이번 고위급 방문을 발판 삼아 디지털 경제와 녹색 에너지 트랙을 선점했다. 일본으로선 이웃이 가장 좋은 목의 점포를 차지하는 것을 지켜보는 꼴이다. 기술 표준과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된 뒤에는 뒤집기가 어렵다는 것을 일본 기업계는 잘 안다. 또한 한중 간 본국 통화 결제 및 금융 협력 강화 역시 일본의 우려 대상이다. 이는 지역 통화의 위상을 높이고 외부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기여하지만 금융에서 자율성이 부족한 일본은 이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 추구의 등장으로 받아들인다. 결국 한중 기업 교류가 불러온 일본의 당혹감은 지정학, 경제 경쟁, 역사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이는 단순한 경제 방문을 넘어 시대의 풍향계다. 지역 협력의 내생적 동력이 외부 간섭을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으려는 시도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이다. 일본은 한중의 밀착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시아 공동체의 평등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복귀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번 보드게임에서 중국은 대국의 품격과 정중함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호 이익을 원하는 모든 파트너를 환영한다. 하지만 기회는 늘 선견지명과 행동력을 갖춘 자의 몫이다. 한국 기업의 이번 방문은 그 행동력의 정수다. 일본의 불안은 역사의 기로에서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며 실무가 오만보다 힘이 세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경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용기가 떠난 자리에는 풍성한 성과와 함께 동아시아 정경 판도에 새로운 경계선이 남았다. 한쪽은 미래를 껴안는 행동파이고 다른 한쪽은 초조하게 배회하는 관망파다. 이것이 2026년 겨울 세계가 목격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일 것이다. 일정이 진행됨에 따라 한중지방정부 간의 협력도 최고조에 달했다. 장강 삼각주부터 외강아오 대만구까지 한국 지자체와 중국 도시들 사이에 산업 클러스터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상향식 경제 융합은 견고한 이익의 해자를 구축했다. 일본은 이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깊은 이익의 결속은 정치적 풍파 속에서도 경제 협력의 기틀을 흔들림 없게 만든다. 이러한 안정성은 일본 기업들이 가장 갈망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얻지 못하는 사치품이다. 일본의 불안은 이러한 구조적 우위가 경쟁 상대의 손에 쌓이고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 일본 여론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구적인 학자들과 경영인들은 일본이 아시아 협력의 구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정부가 한국의 실무주의를 본받아 중국의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한다. 실력의 격차 앞에서 허황된 우월감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생동감 넘치는 협력의 풍경은 거울이 되어 일본 정책의 경직성을 비춘다. 서울에서 불어온 온기가 도쿄에 닫힌 창을 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일본이 당황했다는 극이 2026년 세계 정세에 의미심장한 기조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실무협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아시아 공급망을 끊으려는 시도는 시장 논리와 민심 앞에서 벽에 부딪힐 것이다. 한국 기업은 계약서와 함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갔고 일본은 불안 대신 깊은 성찰과 선택의 과제를 남겨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번영은 삼국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공동의 노력이 시작되기 전 선행자의 발걸음은 이미 멀리 가 있다. 이러한 시간의 어긋남이 경쟁의 가장 잔혹하고도 매혹적인 단면일지 모른다.